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도 이 춘심이 보따리 풀러왔습니다요. 에헤이, 매번 똑같은 도깨비 이야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잖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이요, 듣는 사람 가슴팍이 다 아려오는 보릿고개 이야기랍니다. 아이고, 보릿고개라니. 작년에 거둔 쌀은 바닥나고 올해의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그 충운기의 배고픔과 서러움이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가난한 삼형제랍니다. 헌데 말이오, 이 삼형제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산에 올랐다가 아주 기이하고도 신통방통한 일을 겪었다니. 이게 참말로 궁금하지 않소이까? 자,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삼형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퐁당 빠져보시지요.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짜기 외딴 마을에 가난한 삼형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답니다. 그에 따라 흉년이 어찌나 심했던지 가을거디 할 것도 변변치 않았고 겨울을 나는 동안 쌀독은 금세 바닥을 보이고 말았지요. 봄이 왔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도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 지친 누런 낯빛만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가 시작된 것이지요. 삼형제의 집안 사정은 더욱 말이 아니었답니다. 늙으신 어머니는 오랜 과부살이와 고된 노동에 몸이 쇠약해져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고 기침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멀건 나물죽 한 그릇을 겨우 끓여 먹을 정도의 나물뿌리가 전부였으니 이 기막힌 상황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책임감 강한 첫째 서기는 듬직한 체구의 힘이 장사였지만 며칠을 굶으니 그 장사도 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동생들아, 내가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다 팔아 쌀 한 톨이라도 구해오마 하고 큰 소리치며 도끼를 들고 나서지만 몇 걸음 못 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핑 도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지요. 우직하고 성실했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그의 힘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둘째 현이는 몸은 약했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형이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어. 무언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는 텅 빈 쌀독과 어머니의 기침소리를 들으며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여리고 순수한 막내 민희는 어찌했을까요? 그는 아직 철이 없어 배고프다고 칭얼거릴 나이였지만 형들과 아픈 어머니를 보며 저도 덩달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굶주림 속에서도 마당과 시든 풀꽃에게 물을 주거나 힘없이 날갯짓하는 작은 새에게 벌레를 잡아주는 그런 착한 아이였답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깊어가는 절망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쌀독, 깊어지는 어머니의 기침소리,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굶주림. 보릿고개의 비극은 이 가난한 삼형제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더 굶자 삼형제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이제는 나물뿌리마저 다 떨어져 멀건 맹물로 허기를 달래야 할 지경이었지요. 무엇보다 삼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니의 병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기침할 기운조차 없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만 끔뻑이고 계셨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은커녕 약초 한 첩 다려드릴 형편도 못 되었으니 자식된 도리로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소이까. 그날 밤 횡한 방 안에 나란히 누운 삼형제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는 듯 아팠지요. 그때 둘째 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민이야. 이대로 있다가는 어머님도 우리도 모두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첫째 서기는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른단 말이냐?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어찌한단 말이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저 깊은 산 속에는 아주 귀한 약초들이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으로는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영약도 숨겨져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위험한 곳이겠지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어머님께 드릴 약초 하나쯤은 구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희의 제안에 첫째, 서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약초.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깟 위험이야 무서울 것이 무엇이랴. 내 말이 옳다, 현아. 가자.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라도 약초를 구해오자. 막내 민희도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도 갈래요, 형님들. 제가 형님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삼형제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서거나. 그들은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금단의 숲이라 부르는 깊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삼형제는 병석에 누운 어머니 몰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마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감히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는 깊고 험한 금단의 숲이었지요. 그 숲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그 숲은 산신령님이 거처하는 곳이라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노여움을 사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더라. 길을 잃고 헤매다 호랑이 밥이 되거나 혹은 도깨비에게 홀려 평생 숲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더군. 이런 흉흉한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그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만 삼형제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을 애써 누르며 숲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지요. 숲 안은 과연 소문대로 으슥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수백 년은 좋기됨 직한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새소리와 짐승소리가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요. 삼형제는 약초를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고 결국에는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비슷한 모양의 나무들과 빽빽한 숲을 뿐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지요. 해는 저물어가고 숲속에는 차가운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기는 초조해졌고 막내 민희는 무서워서 울먹이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아주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 누구냐? 어찌하여 이 신성한 숲을 함부로 더럽히는고? 삼형제는 깜짝 놀라 소리가 들려온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면서 백발의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흰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모습이 어찌나 신비롭고 위험있던지 삼형제는 저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님이었던 것입니다. 산신령은 삼형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딱한 사정은 이미 알고 있다. 굶주림에 눈이 멀어 이 금단의 숲까지 찾아온 그 절박한 마음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그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연민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허나 이 산의 귀한 것은 결코 거저 얻을 수 없는 법. 너희가 과연 약초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너희 삼형제의 마음을 시험해 보아야겠다. 산신령이 내린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삼형제를 데리고 좁은 산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 앞으로 갔지요. 그 바위는 어찌나 크고 육중한지 장정 12명이 달려들어도 꼼짝도 안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희 앞에 놓인 첫 번째 관문이다. 이 바위를 치우고 이 길을 지나가 보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작은 선물을 내릴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힘자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첫째 서기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산신령님,
염려 마십시오. 이까지 바위쯤이야 제 힘으로 능히 치울 수 있습니다. 서기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으라차차 기합을 외치며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핏줄이 붉어지고 얼굴이 붉어지도록 힘을 썼지만 앞불싸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탓에 예전 같은 힘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서기는 숨을 헐떡이며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 현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형을 말렸습니다. 형님,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힘만으로는 저 바위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끄럽다. 장고에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서기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오히려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무슨 꾀를 낸단 말이냐. 하지만 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힘만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저 바위 밑에 틈이 있고 옆에는 굵고 튼튼한 고목이 쓰러져 있습니다. 저 고목을 지렛대로 이용하면 형님의 힘에 저의 지혜를 더하여 능히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이는 바위의 구조와 주변 지형을 이용하는 지렛대의 원리를 생각해낸 것이지요. 하지만 첫째 서기는 동생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잔소리 말고 비켜서 있거라. 내 힘으로 기어이 이 바위를 치워 보일 테니. 첫째 서기는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몇 씩씩거렸고 둘째 현이는 형님,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라며 안타까워했지요. 두 형이 팽팽하게 맞서자 그동안 겁에 질려 눈치만 보고 있던 막내 민희가 울먹이며 형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려고 이 험한 산에 온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막내의 눈물 섞인 호소에 첫째 서기도 둘째 현이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지금 서로 다툴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두 형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요. 마침내 첫째 서기가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고르고는 동생 현이에게 말했지요. 미안하다, 현아. 내가 너무 내 힘만 믿고 고집을 부렸구나. 네 말이 옳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 지혜를 빌려다오. 현이는 형이 마음을 열자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저 혼자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님의 그 장사 같은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힘을 합칩시다. 그렇게 두 형은 화해하고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현이는 자신이 봐두었던 굵은 고목을 가져와 바위 밑 틈새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돌멩이를 받침목으로 사용했지요. 완벽한 지렛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형님, 이제 제가 신호를 보내면 형님께서는 저 고목 끝을 온 힘을 다해 눌러주십시오. 저와 민희는 옆에서 함께 밀겠습니다. 좋다, 알겠다. 하나, 둘, 셋. 현이의 신호에 맞춰 첫째 서기는 우압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고목 끝을 짓눌렀습니다. 동시에 현이와 민희도 있는 힘껏 바위를 밀었지요. 그러자 아이고, 세상에 꿈쩍도 않던 그 거대한 바위가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옆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소? 됐다, 해냈다. 삼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던 산신령이 다가왔습니다. 훌륭하구나. 힘만으로는 교만해지기 쉽고 지혜만으로는 나약해지기 쉬운 법. 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구나. 산신령은 품속에서 아주 붉고 매끄러운 돌멩이 하나를 꺼내 첫째 서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그 정직한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힘의 돌이다. 위급할 때 이 돌을 쥐면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니 부디 좋은 곳에만 사용하거라.
첫째 서기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붉은 돌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귀한 선물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삼형제를 산신령은 이번에는 아주 신비로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숲속 작은 공터였는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아주 기이했지요. 나뭇가지마다 마치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눈부신 황금빛을 내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 이것은 황금 열매라 불리는 것이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이 열매 하나면 너희가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지. 삼형제는 눈앞의 황금 열매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머니께 좋은 약도 해드리고 매일 쌀밥에 고깃국도 먹을 수 있다. 산신령은 삼형제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저 열매들을 따가거라. 너희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이다. 허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나무는 딱 하나의 열매만 남겨두어야만 내년에도 다시 황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만약 욕심을 부려 모든 열매를 다 따간다면 이 나무는 그 즉시 말라 죽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앞의 큰 이익과 미래의 더 큰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들의 욕심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지요.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첫째 서기가 성급하게 나섰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다 따가야지요. 내년에 또 열릴지 안 열릴지 어찌합니까? 당장 오늘 내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눈앞에 있는 것을 챙기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서기는 당장의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현이가 즉시 형을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산신령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욕심 때문에 미래의 희망까지 꺾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반드시 하나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이는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동생이었지요. 이놈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네가 굶주림의 고통을 알기나 하느냐? 형님이야말로 너무 생각이 짧으십니다. 첫째 서기와 둘째 현이가 황금 열매를 두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을 때 그동안 조용히 있던 막내 민이가 스르르 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이는 형들처럼 황금 열매의 개수나 가치를 따지고 있지 않았지요. 그의 맑은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이는 나무 기둥에 가만히 손을 대고는 마치 아픈 사람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무야, 너 많이 아프구나. 열매를 너무 많이 매달고 있어서 힘들지?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무슨 소리요? 나무에게 말을 걸다니. 민이는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신비한 능력이 조금 있었답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기운을 느끼고 교감하는 그런 재주 말입니다. 그의 순수한 눈에는 황금 열매의 화려함보다 너무 많은 열매를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무의 고통이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민이는 나무를 한 바퀴 돌며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작고 빛이 약하며 어딘지 모르게 시들해 보이는 열매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말했지요. 형님들, 이 열매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따요. 이 아이가 가장 약해서 다른 열매들이 없어져야 기운을 차리고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에도 튼튼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막내의 순수하고도 지혜로운 말에 다투던 두 형은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그저 열매의 개수와 재물에만 눈이 멀어 있었는데 막내는 나무의 생명 그 자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첫째 서기는 자신의 성급함과 욕심이 부끄러워졌고 둘째 현이는 동생의 깊은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그래, 미나. 내 말이 옳다. 두 형은 막내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삼형제는 미니가 고른 가장 약한 열매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황금 열매들을 조심스럽게 땄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산신령의 얼굴에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허허허, 훌륭하구나. 진정한 풍요란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며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네가 깨우쳐 주었구나. 산신령은 막내 미니를 칭찬하며 이번에는 아주 푸르고 생기가 넘치는 돌멩이 하나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그 순수한 마음과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해줄 생명의 돌이다.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 시든 식물도 살리고 메마른 땅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니 부디 그 힘으로 많은 생명을 돌보거라. 막내 미니는 기쁜 마음으로 푸른 돌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두 가지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귀한 돌멩이까지 얻은 삼형제를 산신령은 이제 마지막 시험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숲 속의 작은 동굴 앞이었지요. 산신령은 동굴 안에서 아주 낡고 평범해 보이는 약초 바구니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약초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 산신령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바구니 안에는 너희 어미의 병을 단번에 낫게 할 신비한 영약이 단 한 뿌리 들어있느니라. 삼형제는 마침내 어머니를 구할 약초를 얻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마지막 시험의 조건을 내걸었지요. 이 산을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너희 삼형제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이 바구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동안 결코 바구니 뚜껑을 열어보거나 다른 형제에게 바구니를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약조를 어기면 바구니 안의 영약은 그 즉시 썩어 문드러지고 말 것이다. 아이고, 주인님들, 이게 또 무슨 까다로운 시험이람. 한 사람만 들고 열어보지도 말고 넘겨주지도 말라니. 이것은 바로 삼형제 사이의 믿음과 우애를 시험해 보려는 산신령의 깊은 뜻이었던 것이지요. 삼형제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첫째 서기는 내가 힘이 가장 세니 당연히 내가 들어야 한다 고 나섰고, 둘째 현이는 아닙니다 형님, 제가 가장 신중하니 제가 들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장했지요. 막내 미니는 그저 형들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잠시 동안 누가 바구니를 들 것인지를 두고 옥신각신했지만 결국 그들은 가장 책임감이 강하고 마디인 첫째 서기가 바구니를 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서가, 내게 우리 어머니의 목숨이 달렸다. 부디 조심해서, 아주 조심해서 이 바구니를 지켜다오. 현이와 민이는 형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염려 마라. 내 목숨을 걸고 이 바구니를 지킬 것이다. 서기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약초 바구니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기가 약초 바구니를 소중하게 들고 삼형제는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와 마을이 저만치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꼬리가 9개는 달린 것처럼 보이는 아주 교활하게 생긴 여우 한 마리가 휙 나타나 삼형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허허, 젊은이들, 아주 귀한 것을 들고 가는 모양이구려. 여우는 간사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형제는 갑자기 나타난 여우에 깜짝 놀라 경계했지만 여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둘째 현이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교묘하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둘째 선비, 자네 정말 저 형을 믿는가? 저 바구니 안에 정말 약초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혹시 자네 형이 자네들을 속이고 저 안에 든 황금 열매를 혼자 독차지하려는 속셈일지도 모르지. 안 그런가? 지금이라도 바구니를 빼앗아 열어보게. 그래야 자네 몫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여우는 현이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의심과 불안감을 파고들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던 것입니다.
현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형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바구니 안에 약초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하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쳐 지나갔지요. 첫째 서기와 막내 민희는 여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고 그저 불안한 눈으로 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이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자 서기도 현아, 왜 그러느냐? 저 요물 말에 현혹되지 마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현이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는 비록 형과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형제의 우애와 믿음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여우를 매섭게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 어디 와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 드느냐. 나는 내 형제를 믿는다. 설령 저 바구니 안에 약초가 아니라 돌멩이가 들어있다 해도 나는 끝까지 형님을 믿을 것이다. 썩 물러가거라. 현이가 지혜와 용기를 담아 호통을 치자 교활한 여우는 크크 하고 웃더니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 이 여우 또한 산신령이 삼형제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보낸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자 산신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지요. 훌륭하다, 훌륭해. 너희는 마침내 모든 시험을 통과했다. 산신령은 특히 현이의 굳건한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지혜란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지혜는 믿음 위에서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이니라. 너는 그 이치를 깨달았구나. 산신령은 품속에서 아주 희고 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둘째 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그 지혜로운 눈을 더욱 밝혀줄 진실의 돌이다.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과 진실을 꿰뚫어 보고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니 부디 그 힘으로 세상을 바로 보거라. 둘째 현이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흰 돌멩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로써 삼형제는 모두 각자의 능력을 상징하는 신비한 돌멩이를 하나씩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삼형제는 기쁨과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어머니를 구할 약초 바구니와 함께 각자의 운명을 바꿔줄 신비한 돌멩이 3개가 들려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약초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산신령의 말대로 아주 영롱한 빛을 내뿜는 신비한 약초가 단 한 뿌리 들어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정성껏 약초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초를 드신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음 날 아침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아주 건강하고 혈색 좋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겠소? 오랜 시간 어머니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병이 감쪽같이 나은 것입니다. 어머니, 삼형제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들아,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식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나으시자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은 여전했지요. 그때부터 삼형제는 각자 얻은 신비한 돌멩이의 힘을 시험해보며 앞으로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기는 붉은 힘의 돌을 쥐고 바위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낑낑거리며 겨우 들었던 바위를 마치 집단처럼 가뿐하게 들어 올릴 수 있었지요. 허허, 이 돌멩이 정말 물건이로구나. 서기는 자신의 강해진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둘째 현이는 흰 진실의 돌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마음,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입속을 차리려는 마음 등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 힘은 정말 조심해서 써야겠구나.
현이는 그 엄청난 능력에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막내 미니는 푸른 생명의 돌을 들고 마당가에 시들어 있던 작은 꽃나무에 다가갔습니다. 돌멩이를 나무 뿌리 근처에 대고 간절히 살아나라고 염원하자 놀랍게도 시들었던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 아니겠소? 와, 살아났다. 미니는 자신의 능력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삼형제는 각자 얻은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힘만 잘 쓴다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산신령의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힘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써서는 아니 된다. 그래, 오직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마을을 위해 좋은 곳에만 사용해야 한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을 거야. 삼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신비한 돌멩이와 함께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힘을 합쳐 좋은 곳의 능력을 쓰기로 맹세한 후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바로 첫째 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이 마을의 온갖 굳은 일과 힘든 일을 도맡아 해결하기 시작했지요. 마을에는 작년에 홍수로 무너진 작은 섭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돈도 없고 힘도 붙여서 복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강 건너 밭에 가려면 한참을 둘러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지요. 서기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붉은 힘의 돌을 품에 안고 산으로 가 장정 여럿이 들어야 할 굵고 튼튼한 통나무들을 마치 장작 패듯 번쩍번쩍 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끙끙거리며 강 위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서기가 혼자서 통나무를 옮기고 돌을 쌓아 다리에 뼈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놈 힘 한번 장사로구나. 저건 사람의 힘이 아니야. 필시 산신령님이 도우시는 게 틀림없어. 며칠 만에 튼튼하고 번듯한 새 다리가 놓이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서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소이까? 어떤 집밭 한가운데에는 아주 커다란 바위가 박혀 있어서 농사짓기 아주 불편했는데 서기가 가서 힘의 돌에 힘을 빌려 그 바위를 번쩍 들어 밭 밖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람에 쓰러진 늙은 고목나무를 치워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서기는 마을의 온갖 힘든 일들을 척척 해결해주는 마을의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힘에 감탄하고 그의 의로운 마음에 감사하며 그에게 쌀이나 감자 혹은 약간의 푼돈이라도 쥐어주며 고마움을 표했지요. 서기는 그렇게 얻은 곡식과 돈으로 삼형제와 어머니의 끼니를 잇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정당하게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더 이상 그는 굶주림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무능한 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가족과 이웃을 돕는 아주 듬직하고 믿음직한 장남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첫째 서기가 힘으로 마을을 돕는 동안 마음 착한 막내 미니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그는 바로 푸른 생명의 돌을 이용해 메마른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이지요. 삼형제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손바닥만 한 밭되기가 있었지만 워낙 척박하고 돌이 많은 땅이라 뭘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저 땅은 농사지을 땅이 못 돼 하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땅이었지요. 하지만 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황무지로 나가 생명의 돌을 손에 쥐고 땅의 생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돌멩이를 땅에 대고 부드럽게 문지르기도 하고 작은 씨앗을 심으며 무럭무럭 자라다오 하고 속삭이기도 했지요. 그러자 아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이
서서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죽은 듯이 보이던 흙 속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미니가 심은 작은 씨앗들은 다른 밭의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튼튼하게 자라났고 시들시들 말라가던 잡초들마저 생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첫째 서기와 둘째 현이는 그 광경을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미나, 저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싹이 돋아난단 말이냐? 미니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돌멩이랑 같이 부탁했더니 땅이 제 말을 들어줬나 봐요. 미니의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충해로 시름시름 앓던 이웃집 과일나무에 다가가 생명의 돌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자 신기하게도 나무가 다시 건강해져 예년보다 더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었지요. 또 씨앗이 부족한 집에는 자신의 밭에서 튼튼하게 자란 모종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미니의 순수한 마음과 생명의 돌이 지닌 신비한 힘이 만나 메마른 땅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풍요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형제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밭이었지만 그곳에서 자라나는 작물들은 그들에게 배부른 가을과 따뜻한 겨울을 약속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첫째 서기가 힘으로, 셋째 미니가 생명의 기운으로 가족과 마을에 희망을 가져오는 동안 지혜로운 둘째 현이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형제들을 지키는 일이었지요. 삼형제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자 아니나 다를까 마을의 못된 부자 최영감이 또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삼형제의 변화를 아주 안이꼽게 생각하며 어떻게든 그들을 공영에 빠뜨리고 이익을 가로챌 궁리만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교활한 최영감이 아주 인심 좋은 척하며 삼형제를 찾아왔습니다. 허허 젊은이들, 자네들이 요즘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네. 참으로 기특하구먼. 하지만 아직 살림이 넉넉지 않을 터이니 내가 도움을 좀 주어야겠네. 최영감은 삼형제에게 쌀 몇 가마니와 함께 약간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걸로 밭도 더 넓히고 필요한 것도 사게나,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그때 천천히 갚으면 되네. 이자는 아주 싸게 쳐줄 테니 걱정 말고. 아주 달콤한 제안이었지요. 첫째 서기는 순진하게도 아이고 영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멸은 넙죽 받으려 했습니다. 막내 미니도 좋은 영감님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둘째 현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흰 진실의 돌을 손에 쥔 채 최영감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자 최영감의 인자한 미소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가 환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 아니겠소? 흥, 이 어수룩한 놈들 덥석 미끼를 무는구나. 이 돈을 빌려주고 가을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서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저놈들이 일군 밭이랑 집까지 몽땅 다 빼앗아 버릴 테다. 으아하, 초의 영감의 탐욕스러운 속마음이 현이에게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또한 그가 내민 계약서에도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진실의 돌의 힘으로 간파할 수 있었지요. 겉보기에는 낮은 이자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배의 이자를 물게 되는 아주 악랄한 계약서였습니다. 현이는 조용히 형을 막아서며 최영감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힘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영감님의 그 귀한 제안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최영감은 자신의 꾀가 통하지 않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현이의 지혜로운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형제가 각자의 능력으로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었지만 마을 전체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지독한 가뭄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정말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지요. 논밭은 바짝 타들어 가먼지만 풀풀 날렸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 길가에 쓰러져 있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고 노인들은 기력이 쇠하여 오늘 내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마을 전체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인 듯 절망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마을 부자 최영감은 자기 집 곳간과 우물만 굳게 걸어 잠그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는 몰래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하인들을 시켜 두들겨 패기까지 했으니 그 악랄함과 인색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삼형제네 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셋째 미니가 생명의 돌로 아무리 생기를 불어넣어도 물이 없으니 작물들이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첫째 서기가 힘의 돌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나지 않았지요. 둘째 현이의 지혜도 당장 목마름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삼형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이 마을 전체를 덮친 거대한 재앙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밭에만 싹이 돋고 자신들의 가족만 배부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들도 언젠가는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님, 미니야. 둘째 현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 마을 전체를 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 사람의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첫째 서기와 막내 미니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큰 결단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삼형제는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신비한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지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 지혜로운 둘째 현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을 주변의 지형과 물줄기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해왔던 터였습니다. 형님, 미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에게는 이 가뭄을 이겨낼 방법이 있어. 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뒷산 너머에는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어. 하지만 그 강과 우리 마을 사이에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지. 만약 우리가 그 바위 절벽의 일부를 무너뜨려 새로운 물길을 낼 수만 있다면 마을 전체에 생명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오. 첫째 서기는 현이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아, 네 생각이 기발하기는 하다만 그게 어찌 가능한 일이냐. 그 바위 절벽은 산 하나를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내 힘이 아무리 장사라 한들 어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러자 현이가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형님께는 힘의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미니의 생명의 돌과 저의 진실의 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합친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이는 자신의 계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제가 진실의 돌의 힘으로 바위 절벽 중에서 가장 약하고 물길을 내기 쉬운 지점을 찾아내겠습니다. 땅 속의 흐름을 읽어 가장 효과적인 수맥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둘째, 제가 그 지점을 찾아내면 형님께서 힘의 돌의 힘을 빌려 그 거대한 바위를 부수고 물길의 시작을 터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형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터져나온 물줄기가 우리 마을 논밭까지 잘 흘러올 수 있도록 미니가 생명의 돌의 힘으로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이 그냥 흘러 흩어지지 않도록 땅의 기운을 깨워 물길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첫째의 힘, 둘째의 지혜, 셋째의 생명의 기운, 삼형제 각자의 능력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마을 전체를 구하려는 그야말로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서기와 막내 미니는 현이의 말을 듣고는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이거라면 해볼 만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셋이 힘을 합친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좋다! 해보자! 저도 할 수 있어요. 삼형제는 마침내 굳은 결의를 다지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그리고 마을 전체의 운명은 이 장대한 계획의 성공 여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삼형제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지요. 삼형제는 마침내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 섰습니다. 둘째 현이는 흰, 진실의 돌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땅속의 기운과 물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지요. 한참 만에 그가 눈을 번쩍 뜨며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저 바위의 중심부, 저곳이 가장 약한 지점이며 저곳을 뚫으면 가장 큰 수맥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첫째 서기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그는 붉은 힘의 돌을 가슴에 품고 현이가 가리킨 지점 앞에 섰습니다. 모두 비켜서 있거라. 그는 있는 힘껏 소리치고는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바위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아니, 주먹이라기보다는 온몸으로 부딪혔다는 것이 맞겠지요. 으아! 힘의 돌의 기운을 받은 서기의 몸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콰르르르릉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했던 바위 절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소? 그리고 그 무너진 바위 틈 사이로 콸콸콸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물이다, 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터져 나온 물줄기는 거칠게 흘러내리며 사방으로 흩어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막내 미니가 나섰습니다. 미니는 푸른 생명의 돌을 땅에 대고 두 손으로 흙을 어루만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땅가 깨어나라. 생명의 물이 흐를 길을 열어다오.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니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메말랐던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싹과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 풀들이 마치 길을 안내하듯 자라나며 자연스러운 물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칠게 흩어지던 물줄기는 그 푸른 길을 따라 순하고 부드럽게 흘러 마침내 마을의 마른 계곡과 논밭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삼형제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마을을 살리는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삼형제의 이름을 외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솟아나는 물줄기를 맞이했답니다. 삼형제가 만들어낸 기적의 물줄기는 마을의 메마른 논밭을 촉촉이 적시며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 물줄기가 또 다른 통쾌한 일을 해냈다는 거 아니겠소? 바로 마을 부자 초의 영감의 탐욕스러운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에게 벌을 내린 것이지요. 초의 영감은 그동안 가뭄이 심해지자 자기 집 뒤뜰에 몰래 깊은 도랑을 파서 마을에 얼마 남지 않은 수맥을 자기 밭으로만 끌어들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남는 물을 가두기 위해 튼튼한 둑까지 쌓아놓았지요. 다른 집 논밭은 다 타들어가도 자기 밭만은 푸르게 유지하려는 아주 못된 신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터뜨린 그 거대한 물줄기는 최 영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차고 양이 많았습니다. 콸콸콸 흘러내리던 물줄기는 최 영감이 쌓아놓은 그 이기적인 둑을 단번에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둑, 내 물. 최 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둑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그가 독차지하려 했던 물과 함께 삼형제가 새로 연 물줄기까지 합쳐져 엄청난 기세로 그의 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요. 그것엔 물줄기는 초의 영감의 밭을 넘어 그가 평생 백성들을 착취하여
긁어모은 재물이 가득 쌓여 있던 거대한 곳간까지 덮쳐버렸답니다. 튼튼하게 지었다고 자랑하던 곳간 벽이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쌀가마니와 온갖 곡식들이 물살에 휩쓸려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했지요. 저 영감탱이가 저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도 우리에게는 콩 한쪽 나눠주지 않았단 말인가. 저 곡식은 다 우리 피땀으로 거둔 것인데. 물살에 떠내려온 쌀가마니들은 터져서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굶주리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젖은 쌀이라도 긁어모으기 시작했지요. 어찌 보면 하늘이, 아니, 삼형제가 최영감의 탐욕스러운 재산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셈이 된 것입니다. 초의 영감은 자신의 곳간이 무너지고 평생 모은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만견자실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이기심과 탐욕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지요. 그렇게 최영감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고립되고 말았답니다. 탐욕스러운 최영감이 몰락하고 마을의 생명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게 되자 죽어가던 마을은 거짓말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밭으로 나가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지요. 삼형제가 연 물길 덕분에 논밭은 언제나 촉촉했고 셋째 미니가 생명의 돌로 축복을 내려주니 작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가뭄의 고통은 사라지고 마을 전체에 풍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을 가득 채웠지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삼형제를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삼형제 덕분에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가 저분들을 도와야 한다. 그래, 저분들 집도 새로 지어드리고 밭도 더 넓혀드리자. 마을의 젊은이들은 힘을 모아 삼형제의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튼튼하고 번듯한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철마다 옷을 지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삼형제를 더 이상 불쌍한 고아 형제가 아니라 마을을 이끄는 듬직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들로 여기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삼형제 역시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첫째 석이는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고 둘째 현이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해결했으며 셋째 민이는 농사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지는 데 힘썼지요. 그렇게 삼형제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혹독했던 보릿고개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삼형제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이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마을에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오고 황금빛으로 익은 곡식들이 들판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 삼형제가 가진 신비한 돌멩이들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강렬한 빛을 내뿜던 돌멩이들이 서서히 그 빛을 잃고 평범한 돌멩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첫째 서기의 붉은 힘의 돌은 더 이상 뜨거운 기운을 내뿜지 않았고 둘째 현이의 흰 진실의 돌은 더 이상 사람의 속마음을 비춰주지 않았으며 셋째 미니의 푸른 생명의 돌도 더 이상 새싹을 틔우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삼형제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돌멩이들은 애초에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신령이 그들의 우애와 지혜, 그리고 선한 마음을 시험하고 일깨워 주기 위해 잠시 빌려주었던 선물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삼형제는 돌멩이의 신비한 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첫째, 서기는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둘째, 현이는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자신의 지혜를 형제들과 조화롭게 사용하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민희는 단순히 착한 것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가꾸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지요. 그들은 더 이상 신비한 힘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멩이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 즉 힘과 지혜, 그리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위대한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삼형제는 각자의 돌멩이를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비록 신비한 힘은 사라졌지만 그 돌멩이들은 그들이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얻었던 값진 깨달음과 형제애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신비한 돌멩이의 힘이 사라진 후에도 삼형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재능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마을을 위해 헌신했지요. 첫째 서기는 여전히 마을의 든든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인적인 힘은 없었지만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마을의 어려운 일에 앞장섰습니다. 제방을 쌓고 길을 닦고 집을 짓는 등 그의 굵은 땀방울은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지요. 둘째 현이는 마을의 현명한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공정하게 중재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아이들에게 글과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민희는 마을 최고의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도를 통해 얻었던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거두어야 가장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사 기술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덕분에 마을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삼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마을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해하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셨다고 하네요. 보릿고개 넘는 삼형제와 신비한 돌멩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고 각자의 재능을 합쳐 지혜롭게 힘을 모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진정한 풍요란 가득 찬 곳간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돕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답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보릿고개 넘는 삼형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 춘심이 마음까지 다 훈훈해지는 것 같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귀한 인연들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